새벽 2시 경찰입니다. 17분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현관문이 2번 짧게 울렸습니다. 두드린 소리가 경찰입니다. 아니었어요.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문짝을 확인하는 소리였습니다. 현직 때 저는 그 소리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집에서요. 누군가의 밤에서요. 경찰입니다.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저는 손잡이를 잡고도 바로 돌리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먼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 뒤에 따라오는 표정들을, 서류철의 각도를, 발끝이 문 안으로 미리 들어오는 습관을, 그리고 이름이 불릴 때의 그 차가움을. 문을 열자 복도 센서 등이 켜졌습니다. 흰빛이 얼굴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젊은 경찰 둘, 검은 점퍼, 마스크. 한 사람은 제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 다른 한 사람은 집 안을 한번 훑었습니다. 눈이 수색을 하더군요. 말보다 먼저 박정우 씨 맞으십니까? 맞습니다. 따님 박서연 씨 관련해서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딸 이름이 공기 중에서 굳는 느낌이었습니다. 관련, 사람을 죄로 묶는데 가장 편한 단어지요.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얼마나 큰 일인지, 어디까지 망가졌는지. 하지만 질문은 목구멍에서 멈췄습니다. 은퇴한 사람의 질문은 현직의 질문과 다르니까요. 저는 이제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 없는 질문은 종종 비참해집니다. 어떤 확인입니까? 젊은 경찰이 서류를 한 장 넘겼습니다. 상황에 따라 참고인이실 수도 있고 동행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주 짧게 웃을 뻔했습니다. 그 문장은 제가 현직 때 가장 많이 썼던 문장이었습니다. 누군가를 흔들어 놓고도 책임을 회는 문장. 그 문장이 이제 제 집 문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속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지금 이 장면을 결과로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은 늘 그보다 멀리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밤에 무너지지만 무너질 준비는 낮에 끝나지요. 며칠 전 아침 6시 30분이었습니다. 저는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은퇴는 직함만 내려놓게 하지 몸의 리듬까지 바꾸진 못하더군요. 주방에서 보리차를 끓였습니다. 주전자 뚜껑이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소리는 현실을 붙잡아줍니다. 사람이 흔들릴수록 소리에 기대지요. 창문을 열자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겨울 냄새였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겨울은 늘 비슷합니다. 차갑고 건조하고 누군가의 한숨이 섞여 있는 냄새요. 저는 매일 같은 길을 걷습니다. 집에서 내려가면 작은 파출소가 하나 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야간 근무자가 커피를 마십니다. 저는 그 앞을 그냥 지나칩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문이 저를 기억해도 저는 모르는 척합니다. 그날은 달랐습니다. 파출소 앞에서 젊은 순경 하나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저를 보고 반쯤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하려다 멈추는 몸짓, 망설임. 저는 그 망설임이 무엇인지 압니다. 아는 사람 같은데 확신이 없을 때 사람은 그렇게 멈춥니다. 저는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작게요. 그 순경은 결국 말했습니다. 혹시 박정우 선배님 맞으십니까? 저는 잠깐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선배는 아닙니다. 저는 은퇴했습니다. 순경은 민망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그래도 예전의 기록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기록. 저는 그 단어를 마음속에서 한번 굴렸습니다. 제가 남긴 것들이 아직 누군가의 손에 닿아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불안했습니다. 기록은 남아있는데 저는 멈춰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딸이 보낸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늦어. 저녁은 집에서 먹을게. 짧은 문장. 딸 박서연은 늘 말이 짧았습니다. 많이 버티는 사람들은 말을 아끼지요. 말보다 숨으로 견딥니다. 저녁, 서연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코트 어깨에 눈이 얇게 묻어 있었습니다. 눈은 금방 녹는데
사람의 피로는 잘 안 녹습니다. 아빠, 나 왔어. 손 씻어라. 아빠는 맨날 그 말이야. 손 씻는 게 제일 중요해. 서연이는 웃었고 저도 얇게 웃었습니다. 식탁에 앉자 딸은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화면이 켜질까 봐가 아니라 일이 따라 들어올까 봐였겠지요. 회사라는 건 문을 닫아도 들어옵니다. 요즘 회사 어때? 그냥 바쁘지. 밥은 먹고 다니고. 먹어. 나 애도 아니고. 반말이 튀어나오면 저는 안심합니다. 아직 가족이라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딸의 눈 밑 얇게 눌린 그늘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그늘을 모른 척했습니다. 형사였던 사람은 질문을 잘하지만 가족에게는 질문이 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서연이는 씻고 방으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습니다. 아주 조금 열어두었습니다. 그 틈이 딸에게는 안전장치입니다. 누가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든 혼자가 아니다라는 표시요. 거실에서 TV를 켜니 뉴스 자막이 흘렀습니다. 기술 유출 경쟁사 내부자 소행. 요즘 뉴스에 흔한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단어들이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마치 제 귀를 콕 찍는 것처럼요.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아주 잠깐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정확히 12년 전이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술이 밖으로 흘러나갔고 실무자 하나가 책임을 뒤집었었지요. 저는 그때 가장 설명하기 쉬운 사람을 잡는 방식으로 사건이 정리되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범인은 끝까지 구조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기술은 숫자로 남지만 범죄는 필요로 움직인다는 것. 필요는 늘 자리와 돈과 체면에서 태어난다는 것. 그리고 그건 강력계가 가장 잘 아는 종류의 냄새라는 것. 서연이 방에서 키보드 소리가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서랍을 한번 열었다 닫았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수첩이 있었습니다. 모서리가 닳아있고 손때가 베어있는 수첩. 저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내면 다시 그 사람이 될까 봐서요. 사건을 가족 일로 보지 못하는 사람. 그때 방에서 딸이 나왔습니다. 물을 마시러요. 모니터 빛이 아직 얼굴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빠. 왜? 아빠 요즘 뉴스 같은 거 괜히 많이 보지 마. 저는 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 서연이는 잠깐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냥 피곤해져. 피곤해진다는 말은 무섭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딸은 다시 방으로 들어가며 아주 작게 덧붙였습니다. 나 진짜 빨리 끝내고 싶어. 그 빨리 끝이란 말이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큰일이 오기 전에 늘 그렇게 말합니다. 곧 끝나요. 거의 끝이에요. 끝나지 않는 것이 올 때 사람은 끝을 먼저 말로 만들어두지요.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바꿉니다. 은퇴한 사람에게 전화는 대부분 광고나 안부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소리를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오면 바로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새벽 2시 17분 그 문장이 다시 제 문 앞에 섰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저는 손잡이를 돌리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제가 피하려고 지나쳤던 유리문이 결국 제 삶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요. 다음 장에서 딸의 이름이 공문서 위에 찍힙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선택하게 될 겁니다. 은퇴한 사람으로 남을지 기록으로 남은 사람으로 움직일지요. 문을 닫고 나서도 복도의 불빛이 한동안 눈에 남아 있었습니다. 센서 등은 금방 꺼졌지만 사람의 말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특히 따님이라는 단어는요. 경찰이 떠난 뒤 집 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벽을 두드렸고 냉장고 모터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사람이 잠들지 않은 집은 늘 기계 소리가 커집니다. 숨을 쉬는 쪽이 적어지니까요.
서연이는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 맨발. 아직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지요.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라 이해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빠. 응, 방금 경찰이 왜 온 거야?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형사였던 시절에는 질문이 먼저였지만 지금은 말이 먼저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회사 일 때문이래. 회사? 조금 확인할 게 있대. 조금. 저는 그 단어를 일부러 골랐습니다. 아직은 딸이 버틸 수 있는 단어여야 했으니까요. 서연이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앉으면서도 가방을 꼭 쥐고 있더군요. 사람은 불안하면 자기 물건을 놓지 않습니다.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생겼다는 뜻이지요. 아빠. 응. 혹시 나 뭐 잘못한 거 있어? 그 질문은 늘 그렇게 옵니다. 억울한 사람일수록 먼저 자기부터 의심합니다. 저는 그걸 수사실에서 수없이 봤습니다. 아니, 근데 왜 경찰이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나 봐. 그 문제가 나랑 관련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저으며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침묵을 놓았습니다. 침묵은 사실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시간을 벌어줍니다. 서연아. 응, 지금은 아빠 말만 들어. 응, 그날 밤 서연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닫았지요. 틈이 사라질 때 사람은 혼자가 됩니다. 저는 거실에 남아 등을 켜놓고 앉았습니다. 불을 끄면 생각이 더 크게 자라니까요. 아침이 되자 뉴스가 나왔습니다. 화면 아래 자막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국내 유명 IT 기업, 핵심 기술, 외부 유출 정황, 내부자 소행 가능성.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문장은 익숙했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몸이 먼저 반응하더군요. 서연이는 TV를 보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컵을 씻고 있었지요. 물을 너무 세게 틀었습니다. 소리를 키워서 듣기 싫은 걸 밀어내는 방식입니다. 회사에서 연락 왔어? 제가 묻자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출근하지 말래. 이유는 조사 끝날 때까지. 조사. 그 말이 나오면 회사는 이미 사람을 대상으로 분류한 겁니다. 직원이 아니라 변수로요. 서연이는 컵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아빠, 나 진짜 한 거 없어. 알아. 아빠는 어떻게 그렇게 바로 알아?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런 식으로 인생을 망칠 애가 아니니까. 그 말에 서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숨이 흔들렸습니다. 믿어주는 말은 때로 눈물보다 더 늦게 옵니다. 오전 10시 회사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인사팀장이었습니다. 말투는 정중했고 단어는 매끈했습니다. 그 매끈함이 오히려 불안했지요. 박서연 과장님, 노트북과 휴대폰을 회사로 반납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요?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요. 저는 서연이 대신 전화를 받았습니다. 반납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안 절차입니다. 그 절차, 모든 직원에게 동일합니까? 잠시. 침묵.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회사 로비는 밝았습니다. 지나치게 밝았지요. 이런 밝음은 책임을 가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보안팀 직원이 노트북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문장은 언제나 개인을 가장 먼저 다치게 하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서연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아빠, 사람들이 수근거리며 자꾸 나를 봐. 그래, 왜 그렇게 보는 거야? 이유를 몰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 건물 앞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서연이는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아빠. 응, 나 회사 그만두면 안 될까?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은 선택을 굳힐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그 말 하지 말자. 왜, 지금 그만두면 내가 도망간 사람이 된다. 난 도망 안 쳤는데. 알아. 그래서 지금은 남아 있어야 한다. 서연이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 끝에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나 무서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다. 아빠는 안 무서워? 아빠도 무섭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이건 회사 일이 아니다. 그럼 뭐야? 사람이 사람을 이용한 일이다. 그날 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수첩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새 종이를 한 장 끼웠지요. 첫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서연, 내부자. 그리고 그 아래 선을 하나 긋고 적었습니다. 누가 이 상황을 필요로 했는가? 그 질문은 제가 평생 강력계에서 놓치지 않으려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선택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로만 남을지 아버지이면서도 끝내 눈을 돌리지 않는 사람이 될지요. 다음 장에서 저는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침 뉴스 자막에 회사 이름이 다시 나왔습니다. 어제보다 글씨가 컸고 말은 짧아졌습니다. 사람들은 확신에 가까워질수록 말을 줄이지요. 내부 직원 연루 가능성. 저는 TV를 끄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낮췄을 뿐입니다. 소리를 줄이면 문장의 뼈가 더 잘 보입니다. 그리고 그 문장은 이미 방향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국은 식어가고 있었고 김만 희미하게 올라왔지요. 사람은 억울할 때 잘 먹지 못합니다. 위장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잠깁니다. 회사에서 또 연락 왔어? 제가 묻자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에 경찰 조사받으래. 다음 주면 늦다. 알아. 그 알아라는 말에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고도 어쩔 수 없다는 말일 테니까요.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옛 동료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지요. 강민서, 검찰 수사관. 현재 전화 한 통이면 숨통 하나는 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누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이건 도와달라고 말할 단계가 아닙니다. 도움은 근거가 있을 때 받는 겁니다. 감정으로 받으면 빚이 됩니다. 서연이는 갑자기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는 얼굴 근육이 잠깐 흔들린 느낌이었지요. 아빠. 응, 나 회사 그만두면 조금은 편해질까?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딸의 얼굴을 바로 봤습니다. 편해질 수는 있다. 그럼 대신 내가 진실을 잃는다. 서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이어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버틸 문제가 아니다. 그럼 누구 문제야? 구조 문제다. 그 말은 딸에게는 아직 먼 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구조를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조직은 늘 설명하기 쉬운 사람을 원합니다. 사건을 쉽게 무마시키려고 모든 책임을 덮어 씌우기 수월하고 꼬리 자르기를 해도 별탈 없는 그런 사람을요. 그게 제일 조용하니까요. 점심 무렵 저는 혼자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지요. 현직 때도 길이 안 보이면 걷습니다. 걷다 보면 생각이 정리됩니다. 회사 근처까지 갔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권한도 명분도 없으니까요. 대신 길 건너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봤습니다. 점심시간 직원들은 늘 하던 얼굴로 나옵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전화하고 누군가는 혼자 걸었습니다. 범죄는 그 얼굴들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요. 그때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장, 빠른 걸음,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주변을 거의 보지 않는 태도, 딸이 소속되어 있는 부서 직속 상사,
오준혁 전무였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이 모양은 보였습니다. 지금은 조용히 가는 게 맞습니다. 그 한 문장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이라는 느낌이 확 오더군요. 조용히, 이 사건 전체를 관통하는 단어였습니다. 배후에 진짜 뭔가를 숨기고 있구나 하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저 사람, 오준혁 전무가 있다. 하지만 저는 바로 그를 쫓지 않았습니다. 쫓는 순간 관계가 생깁니다. 관계는 흔적을 남기고 흔적은 방어를 부르지요. 대신 그의 걸음을 봤습니다. 급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사람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정리하는 사람의 걸음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니 서연이는 방에 있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있다가 바닥에 앉았습니다. 문을 사이에 두고 같은 높이에서 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아, 잠시 후 안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응, 아빠가 지금 당장 해줄 수 있는 건 많지 않다. 알아.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하다. 뭔데?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침묵이 길었습니다. 그 침묵은 부정도 긍정도 아니었습니다.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아빠. 응, 그럼 범인은 누군데? 저는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모서리가 닳고 손때가 밴 수첩. 아직 모른다. 그런데 범인은 항상 필요가 있다. 필요? 그래.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이 만들어주는 자리. 문 안쪽에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는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지금은 이해보다 믿음이 먼저니까요. 저는 수첩을 펼쳐 빈 페이지에 이름 하나를 적었습니다. 오준혁 전무. 그리고 그 옆에 아주 작게 덧붙였습니다. 배후에서 조용히 은폐시키려는 사람. 이 사건의 핵심 인물. 그 순간 길이 아주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아직은 실선이 아닙니다. 점선입니다. 점선은 밟으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없는 길보다는 낫습니다. 아빠. 응, 이제 뭐해? 저는 수첩을 덮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만난다. 누군데? 예전에 같이 일하던 사람이다. 도와줄까? 도움은 모르겠다. 잠시 숨을 고르고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들어줄 사람은 된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잠은 해결 뒤에 옵니다. 지금은 생각해야 할 시간입니다. 형사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이 사건은 이제 회사 일이 아닙니다. 거래고 선택이고 사람의 욕심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결국 사람을 드러냅니다. 다음 장에서 저는 그 욕심의 모양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확인은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우리를 데려가겠지요. 아침 공기가 달랐습니다. 어제와 같은 날씨였는데도 숨을 들이킬 때 목에 걸리는 느낌이 덜했지요. 사람이 결심을 하면 공기가 먼저 바뀝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받아들이는 쪽이 달라지니까요. 서연이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요. 어제까지의 딸은 버티는 사람이었고 오늘의 딸은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빠. 응, 나 오늘은 숨 좀 쉬어도 될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은 숨 쉬는 날이다. 그 말이 딸에게 허락처럼 들렸으면 했습니다. 세상은 늘 허락 없이 사람을 몰아붙이니까요. 가끔은 누군가가 괜찮다고 말해줘야 합니다. 점심 무렵 저는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경찰서도 검찰청도 아닌 곳, 강변에 있는 오래된 찻집이었습니다. 현직 때부터 알던 곳이지요. 중요한 이야기는 늘 이런 데서 했습니다. 벽이 얇고 말이 잘 새지 않는 곳,
강민석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머리가 휘어졌지만 눈은 그대로였습니다. 사람을 바로 보되 쉽게 판단하지 않는 눈. 형, 오랜만이다. 이런 자리로 부를 줄은 몰랐네. 그래서 여기로 불렀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옛 동료 사이의 침묵은 불편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무엇을 조심하는지 아니까요. 저는 수첩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 정리한 종이를 꺼냈습니다. 시간표, 출입 기록, 서연의 동선, 그리고 오준혁 전무의 조용히 은폐하려는 움직임. 강민석은 천천히 읽었습니다. 속도가 느릴수록 집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형. 응, 이거 회사 사건으로 끝내기엔 이상하네. 나도 그렇게 봤다. 다만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증거는 아직 점선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선이라는 말이 오히려 안심이 되었습니다. 실선은 이미 늦었을 때 나타나니까요. 그래도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점선 혼자서는 못 지운다. 누가 필요하지? 사람. 어떤 사람? 회사 바깥에서 회사 안을 보는 사람. 그 말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길이 완전히 보이지 않아도 같이 걷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건 다르니까요. 집에 돌아오니 서연이는 창문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고 있었지요. 그 모습이 오래간만에 보는 딸 같았습니다. 아빠. 응, 얼굴이 좀 달라졌어. 그래. 응, 어제보다 덜 혼자 같아.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실을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혼자 아니다 그럼. 같이 볼 사람이 생겼다. 서연이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려는 사람의 습관이지요. 그 사람이 나를 믿어? 사람을 믿기 전에 구조를 본다. 그럼 내가 왜 여기에 서 있는지 알게 되겠지. 그날 오후 서연이는 회사에서 받은 문서들을 정리했습니다. 자기가 받은 메일, 회의 일정, 회수 통보 하나하나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건 이상했어. 어떤 게 보안팀이 아니라 총괄실에서 직접 연락 왔어. 시간은 유출 시각보다 빨랐어. 저는 그 문장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유출 전 개입, 작은 성과였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사건은 늘 빠른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서연이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아주 짧게. 하지만 그 웃음은 며칠 전과 달랐습니다. 견디는 웃음이 아니라 잠깐 놓는 웃음이었지요. 아빠. 응, 나 아직 무섭긴 해. 그래도 괜찮다. 왜? 무섭다는 건 아직 감각이 살아있다는 뜻이다.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 뭐가? 아빠가 외면하지 않아서.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외면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온 것일지도 모르니까요. 밤이 깊어지자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점선 위에 발자국이 하나 찍혔습니다. 아직은 희미하지만 분명한 발자국. 이제 남은 건 이 발자국을 따라가며 누가 가장 먼저 방향을 바꾸는지를 보는 일입니다. 다음 장에서 그 사람은 실수를 하게 될 겁니다. 사람은 늘 조금 안심한 순간에 흔적을 남기니까요. 아침 햇빛이 커튼 사이로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빛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지만 제 눈에는 달라 보였습니다. 사람은 결심을 끝내고 나면 같은 풍경도 다르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내용은 읽지 않았습니다. 신문을 펼친다는 건 하루를 평소처럼 시작하겠다는 몸의 신호일 뿐입니다. 사람은 위기 뒤에 일상으로 돌아오려는
흉내부터 냅니다. 부엌에서 밥 짓는 소리가 났습니다. 쌀 씻는 소리, 물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그 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사람이 중심을 되찾으면 손부터 안정됩니다. 아빠, 서연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제보다 얼굴이 단단해 보였습니다. 불안이 사라진 얼굴이 아니라 불안을 끌어안은 얼굴이었지요. 오늘 나도 같이 가도 돼? 그래, 괜찮아. 내 일이잖아. 그 말에 서연이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심이 숨이 아니라 내려놓는 동작으로 나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끝난 이야기였겠지요. 검찰청 회의실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큰 결말은 늘 이런 방에서 옵니다. 소리도 크지 않고 표정도 과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록이 남습니다. 강민석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포렌식 자문가가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출력물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확정은 아닙니다. 자문가가 말했습니다. 다만 이 정도면 단독 범행으로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말은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닫혀있던 쪽으로 공기가 들어오는 느낌이었지요. 강민석이 서연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박서연 씨, 이제는 의심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설명해야 할 사람이 따로 생겼습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요. 오후가 되어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인사팀이 아니었습니다. 법무팀이었습니다. 전무님도 함께 사실 확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한 문장으로 상황은 분명해졌습니다. 조사는 늘 같은 방에 앉는 순간부터 달라지니까요. 회의실에서 오준혁 전무를 다시 마주했습니다. 정장은 여전히 반듯했고 표정도 정리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통제할 수 없는 게 생기면 눈부터 바빠집니다. 강민석이 자료를 차례로 내밀었습니다. 유출 시각 이후의 접근 기록, 총괄실 명의로 회수된 장비, 외부 컨설팅 회사와의 접점. 오준혁 전무는 자료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사람의 태도였지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 말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후회도 아니었습니다. 들킬 줄은 몰랐다는 쪽에 가까운 말이었지요. 서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면 괜찮았을까요? 전무는 짧게 웃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웃음이 나올 때는 늘 방어입니다. 박서연 과장님,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해왔습니다. 문제 안 되게 조용히. 그 말이 회의실에 떨어졌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정확하게.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건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는 걸. 누군가는 늘 그렇게 말해왔다는 거요. 다들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는 걸. 강민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전무님, 그 말씀은 개인 판단이 아니라 구조적 관행을 인정하신 것으로 기록하겠습니다. 오준혁 전무는 그제야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이 많던 사람이 갑자기 조용해질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개인 뒤에 숨을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지요. 회의실에는 더 이상의 설득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정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서연이는 무혐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A4 한 장, 법적으로는 평범한 종이입니다. 하지만 사람 하나를 다시 세워놓기엔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연이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응, 나 그때 나를 의심했어.
저는 운전대를 잡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 있다. 아빠가 넌 그럴 애가 아니다. 이건 내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해준 거. 그게 제일 컸어.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대신 사실을 말했습니다. 아빠도 흔들렸다. 그래, 그래도 도망치지는 않았다.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아빠. 응, 나 회사 그만둘 거야. 그래, 진짜 내가 결정한 거면. 그 말에 서연이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허락이 아니라 존중이 필요했던 순간이었겠지요. 그날 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수첩을 꺼내려다 다시 넣었습니다. 대신 새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제 기록은 끝났습니다. 아니, 역할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서연이 방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완전히 닫지 않았습니다. 저도 거실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사람 사이의 틈은 닫지 않아야 연결됩니다. 불을 끄기 전에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응, 고마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아빠도 고맙다. 뭐가 아직 쓸모가 있다는 걸 알게 해줘서. 서연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손을 한번 꼭 잡았습니다. 성인이 된 딸의 손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조심스러움이 더 깊었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남습니다. 누군가 흔들릴 때 기둥처럼. 삶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에 나서는 역할에서 뒤에 남아 버티는 역할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경험은 필요한 순간이 오면 반드시 정의가 됩니다. 그날 밤, 저는 아주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